네, 5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식 우리가 짚어볼 건데, XRP 투더문, 요즘에 이런 밈들이, 이런 유사한 종류의 밈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우리나라 XRP 홀더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리플 홀더들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XRP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된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XRP 투더문을 바라는 정말 해외 수많은 XRP 홀더들, XRP 아미들이 이런 어떤 염원과 사실 이런 게 메탈 케어죠.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면서 비슷한 정서와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이와 인종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 그냥 기분 좋게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테라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테라페이, 영국 기반의 결제 플랫폼 기업인데 이미 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27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고 지금 테라페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테라페이는 은행들이 테라페이의 고객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모바일 월렛 업체가 테라페이의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은행이나 모바일 월렛 서비스 기업이나 이런 곳들의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아웃소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술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테라페이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고객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글로벌하게 75억 개, 모바일 월렛은 21억 개, 수취 국가가 108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테라페이라는 기업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국경 간 송금과 결제에 있어서 아주 깊숙하게 곳곳으로 뻗어들어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기업이 테라페이다. 그런데 이번에 테라페이에 비자가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딱 써있죠. 비자 as a strategic investor.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테라페이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나름의 뉴스 페이지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테라페이 투자 조건은 테라페이가 비자 솔루션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네트워크와 테라페이가 이제 융합이 되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비자가 테라페이라는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성취를 누리고 있는 곳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호환 협력이 이제 현실화가 됐다라는 거를 오늘 테라페이가 공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라페이는 글로벌 자금 이동의 확장 그리고 포괄적인 지불 솔루션 구현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이건 테라페이 CEO가 한 얘기고 비자의 글로벌 헤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자의 도달 범위를 더욱더 강화해서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다. 이제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은행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은행들이, 오프라인 은행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은행 서비스에서 지금까지 배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프리카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이 모바일 금융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은행이 없는데 모바일 핀테크가 활성화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이 모바일 핀테크가 국가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삐집고 들어가는 게 블록체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인류애를 담아서 약간의 유식함을 느껴지게 표현을 하는 게 금융 포용인 거죠. 누구나 다 금융 시스템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가 포용해 드리겠습니다. 비자로 오세요, 비자로 오세요. 우리가 테라페이와 함께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비자가 찍었어요. 테라페이를. 네, 왕언니님 늘 고맙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테라페이를 찍었는데 재밌는 건 이거죠. 테라페이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테라페이가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이런 75억 개 은행 계좌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월렛에 21억 개 모바일 월렛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고 108개 수취 국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력의 기반이 뭐냐면 리플렛이라는 거죠. 리플렛.
이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테라페이가 구현하고 있는 서비스의 비중에서 리플렛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테라페이는 리플렛 파트너고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력을 제공해 준다라는 호평을 받는 곳이라는 거는 이런 숫자로만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쵸? 그런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자가 아싸리 활용해 먹으려고 돈을 투자를 하면서 테라페이를 비자 네트워크로 끌어들인 겁니다. 재밌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테라페이는 리플의 파트너였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리플의 기술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레거시 금융 거대 기업들에 이미 영향을 이렇게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상황이에요. 재밌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비자가 이야기하는 게 금융 포용이잖아요. 금융 포용과 관련해서 리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아프리카 13개 나라 다 있어요. 뭐 이집트, 케냐, 우간다, 남아공, 말리, 나이지리아. 예, 아프리카의 동서남북의 대륙 곳곳에 걸쳐서 이미 리플 ODL이 개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 포용성 확장에 있어서 리플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이게 아프리카 후진국들이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활용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보려는 어떤 그 정도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금융 포용의 관점에서 엮어서 바라봐도 요 데이터가 충분히 해석과 의미 함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네, 착한 부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금융망 쪽에서는 상당히 이미 많이 얽혀 있어요. 이미 이렇게 굉장히 다채롭게 얽혀 있습니다. 이번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멘트들을 지금 날려주고 있는데 리플 소송 판결 결과와 관련해서 이 아랍 미디어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는 거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겠죠? 소송은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하기에는 3분기 안에, 그러니까 3분기라고 하면 9월 30일 이전에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양측은 이미 충분히 소명을 했고 판결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2개월에서 6개월이면 7월에서 늦으면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9월 말쯤 이전엔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어. 빠르면 7월부터 나는 기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곧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늦어도 9월 안에 3분기 때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를 얘기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추측을 해보면은 미국의 암호화폐 법안 추진 어떤 타임테이블을 고려했을 때 3분기, 그러니까 올해 어떤 회기가 마감되기 전에 그때 좀 정리가 소송 이슈가 정리가 돼주면은 어쨌든 법원에서 갈래가 터지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증권이고 어디까지가 비증권인지 갈래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3분기라는 시점을 찍은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사실 실망스럽고 굉장히 느리게 더디게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있다. 네, 판사가 원하는 일정,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원하는 일정에 따라서 이 판결이 나오는 시점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올해는 해결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그렇죠? 저희가 며칠 전에도 살펴봤지만 뭐 2024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2024년 여름 휴가 이후에 뭐 판결을 낼 것이라는 루머,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지금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커뮤니티를 달래면서 나름 CEO로서 어떤 갈래타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소 구체적으로 7월에서 11월 사이, 하지만 9월 이전이라는 다소 구체적인 어떤 판결 시점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 언제 나올까,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들, 리플 소송 당사자 기업의 어떤 CEO도 지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당장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게 아니라 늦어도 뭐 9월 안에 나오고 빠르면 7월 대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XRP 홀더로서 또 우리도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초조하게만 바라보면 이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멘탈 케어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CEO가 제시하는 멘트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리플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크립토 산업 전반과 관련했을 때 이 시장이 더 어떤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로얄 그룹이라고 이 두바이 왕족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왕실 인사가 주축이 된 투자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 투자회사라고도 불리는데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수십억 달러 미국 주식의 이 숏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원자재와 암호화폐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 블룸버그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바이의 로얄 그룹 왕실 투자회사에서 지금 달러를 버리고 미국 주식을 버리고 원자재와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중동 국가들이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잖아요. 브릭스 가입을 중동 국가들이 희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버리고 미국 주식을 버리고 원자재와 암호화폐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지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조금 골 때리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뉴욕주에서 보석금을 받을 때 스테이블 코인도 옵션으로 넣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뉴욕주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이 보석금의 지불 수단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 채권으로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개정을 해서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와처그루가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USDT 이런 걸로 지금 보석금을 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CBDC와 암호화폐의 현실과 실제로 이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의 어떤 갭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CBDC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 필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어떤 통화의 주도권 차원의 관점인 거겠죠. 통화의 주도권 차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이 추적되는 CBDC로 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싶어 할 테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걸 중앙화 시키려고 하고 그게 이제 강도가 가장 높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인 거잖아요. 중국, 러시아. 그래서 지금 참 어떤 이런 CBDC 시대의 도래가 슬슬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초기 단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보석금으로 받겠다라고 주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뭔가 엇박자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여러모로 조금 다소 재미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게 지금 미국 연준이 미국 정부가 현재 지출인데 뭐에 대한 지출이냐면은 이자,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하루에 10억 달러 수준으로 국가 부채 이자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차입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할수록 많은 부채가 발생하는 아주 골 때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지금 최근 20년 동안 벌어진 특히나 이제 2010년 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 이제 안 그래도 이것도 가파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와 비교해도 이것도 가팔랐는데 금융위기 이후 10년도 가팔랐는데 코비드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이 기울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채권 이자 갚고 해야 될 게 이렇게 지금 하루에 10억 달러씩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의문점인 거죠.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가? 이런데 지금 부채 한도 풀어가지고 돈을 더 찍어내겠다고? 그걸로 더 선십성 정책을 피겠다라고? 이제 하원에서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하원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골 때리고 희한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인상적인 이미지여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홀딩해야 되는 목적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게 되게 거지 같은 것들밖에 없잖아요. 진짜 지금 10대, 20대들은 나중에 이 노인들 부양하는 거, 국민연금이랑 이런 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국민연금 뭐 어떤 사회보장이라는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들의 대부분은 거지 같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미 지금 호황기를 겪었던 베이비 부머들 세대들은 자신의 손자들이 겪게 될 미래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안쓰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과 내러티브를 담은 이미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 이미지가 개인적으로는 좀 찡하기도 하고, 아 그렇지, 지금 꼬마 애들이 어떤 경기 부양 세대가 되면 20, 30대가 돼서 경제의 주축 인력이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소멸하는 나라잖아요. 저출산의 상징이 글로벌 상징이 된 나라이기도 하고 과연 이런 나라에서 지금의 아이들이 나중에 짊어지게 될 그런 부담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홀딩해서 이런 걸 물려주는 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비트코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XRP가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상황들을 어떤 글로벌한 상황들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이슈인데 글로벌 이슈 그런 것들의 어떤 내러티브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준비했고 잠깐 물 좀 마실게요.